그 여자는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모실게요. 제 손으로 편안히 지켜드릴게요. 그렇게 감동해 난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내 어머니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말도 웃음도 생기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손은 돌보는 손이 아니라 천천히 조용히 어머니를 짓누르는 손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은 거실 구석에 놓인 조그만 카메라 하나가 다 말해주었습니다. 21번 고르고 이건 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알게 된 사랑을 위장한 아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공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화 젊은 과부였던 나, 아들을 키워낸 시간들. 사람들은 내가 대단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실 전 하루하루가 버티기의 연속이었죠. 과부가 된 그날부터 제 삶은 엄마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내가 33이던 해였다. 갓돌 지난 아들을 품에 안고 장례식장에서 주저앉아 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세상이 무너졌고 내 앞길도 내 아들의 미래도 안개 속이었다. 하지만 울 시간도 길지 않았다. 젖먹이 아들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아이 하나만큼은 절대로 굶기지 않겠다. 그날부터 내 인생엔 낭만도 사랑도 나 자신도 없었다. 오직 엄마였다. 어린 아들을 업고 공장 야간조에 나갔고 낮에는 식당 일을 했다. 내 손은 항상 주방 세제 냄새가 났고 겨울엔 갈라져 피가 맺혔다. 그래도 아들이 학교에서 우유급식 하나 챙겨 먹고 돌아오면 그렇게 기뻤다. 엄마, 나 반에서 발표했어. 그 한마디에 피곤이 녹았다. 아들은 착하고 똑똑했다. 내가 사준 헌책을 밤새 읽더니 학교에서도 늘 우등생이었다. 형편이 어려웠기에 장학금은 필수였고 다행히도 아들은 스스로 그걸 해냈다. 고등학교 땐 전교 1등, 대학에선 장학금으로 외국까지 나갔다. 그 애가 비행기 타고 떠나던 날 나는 공항에서 혼자 울었다. 엄마, 나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 약속을 믿었다. 그 약속 하나로 나도 평생을 견딜 수 있었다. 그 후로 내 삶은 조금씩 여유로워졌다.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고 결혼도 했다. 예쁜 손주들도 생겼다. 처음엔 모든 게 꿈만 같았다. 하지만 인생은 늘 복병을 숨기고 있다. 며느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들은 아이 둘을 유학 보낸 뒤 몇 년을 혼자 살았다. 그가 다시 사랑을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땐 내가 괜히 미안해졌다. 아들 인생에 내가 족쇄는 아니었을까? 혹시 이 늙은 엄마가 짐이 된 건 아닐까? 새 여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엔 반대하지 않았다. 엄마, 그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내 사정도 아이들 사정도 다 이해해주고 그리고 엄마도 정성껏 모시겠대.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한편이 찡했다. 모든 걸 혼자 해내려는 아들이 늘 걱정이었는데 이젠 누군가 곁에서 그 손을 잡아준다니 고마웠다. 내가 처음 그 여자를 만난 날도 기억난다. 단정한 차림, 말투도 공손했다. 어머님, 편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시어머니라 생각 안 해요.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 말에 괜히 눈물이 났다.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 와 돌이켜보면 그 미소는 너무 완벽했고
그 말투는 너무 계산돼 있었던 것 같다. 그땐 몰랐다. 그 여자가 내 아들의 재산 목록을 하나씩 훑어보는 눈빛이 있었다는 걸. 그땐 정말 몰랐다. 이화, 그 여자는 너무 착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어머님, 따뜻한 미역국 끓였어요. 치매에는 다시마랑 참기름이 좋대요. 그렇게 미소를 짓던 그녀는 마치 연극을 하는 배우 같았습니다. 재혼한 지 한 달쯤 됐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나는 그녀가 내게 끓여준 미역국을 떠먹으며 고맙다고 했죠.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제가 딸처럼 모실게요. 절대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 말에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아들한테 기대지 않으려 애쓰며 살았는데 이제야 나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기대도 되나 싶었거든요. 그녀는 사람들 앞에선 정말 정성이 넘쳤습니다. 친척들이 놀러오면 온갖 반찬을 만들고 내 옷도 직접 골라 입혀줬어요. 아들 앞에서도 어머님, 무릎 안 아프세요? 오늘 약은 꼭 챙기셨어요? 그러면서 늘 내 옆에 붙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방에 들어오고 문을 닫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약 드셔야죠.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을 툭 던졌고 내가 약을 삼키다 잠깐 기침이라도 하면 아이고, 참 손 많이 가시네. 혼잣말처럼 중얼이는 그 말이 날 꼭 바늘처럼 찔렀습니다. 내가 괜한 예민한가? 혹시 내가 치매 때문에 오해하는 걸까? 스스로를 탓하려 했지만 그녀는 점점 더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문을 꼭 닫고 방 안에 나를 혼자 두었고 점심때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 부엌에 가면 그녀는 내 손등을 가볍게 쳤습니다. 어머님, 아직 밥때 아니에요. 그러다 또 설사하시잖아요. 그리고는 냉장고를 닫고 내 손에 물 한 잔을 쥐어주며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일이 몇 번 반복되고 나니 나는 스스로 밥을 달라고 말하는 것도 무서워졌습니다. 하루는 화장실 가는 길에 그녀와 마주쳤어요. 그녀는 나를 아래 위로 쓱 훑어보더니 조용히 말했죠. 좀 더 마르셔야겠어요, 어머님. 몸이 가벼워야 오래 사세요. 그 말에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정말 나를 위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없는 걸 바라는 걸까요? 아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너무 행복해 보였고 나는 또 괜한 엄마 노릇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습니다. 그저 하루만 참자했죠. 하지만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서 나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말을 해도 들을 사람이 없고 말을 하면 오히려 눈치를 보게 되니 그냥 침묵하는 게 편해졌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내 침묵을 순종이라 착각한 듯 했습니다. 하루는 내가 안방 창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그녀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멍하게 있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누워 계세요. 사람은 말수가 없어야 품이 있어 보여요. 그녀의 말이 끝나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 너머로 나는 혼자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식구가 아니라 짐이 되었다는 걸요. 3화, 엄마가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정리하다가 작년 겨울 엄마와 찍은 사진을 봤다. 그땐 뺨도 통통했고 표정도 밝았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앉은 엄마는 마치 다른 사람이었다. 회사 일에 정신없던 어느 날 문득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요즘 따라 전화를 해도 짧게 끊고 목소리도 힘이 없었다. 피곤하신가 보네.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어차피 집엔 아내가 있으니 잘 챙겨드리고 있겠지. 나는 그렇게 믿었다. 주말 오랜만에 일찍 퇴근하고 집에 들어섰다. 현관문을 열자 은은한 반찬 냄새가 났고 아내는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엄마는 어디 있어? 방에 누워 계셔. 아침부터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살짝 걱정이 됐다. 엄마,
방 문을 열자 침대에 조용히 누워있는 엄마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 나왔어요. 엄마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얼굴은 내가 기억하는 엄마가 아니었다. 볼살은 쏙 빠졌고 턱 아래 피부가 늘어져 있었으며 눈동자도 생기가 없었다. 엄마,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나른해서 누워 있었어. 엄마는 애써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가엔 떨림이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떨림이 두려움이었다는 걸. 나는 아내를 불렀다. 자기, 엄마가 너무 말랐잖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냐? 아내는 놀란 얼굴로 다가오며 말했다. 요즘 입맛이 없으신가 봐. 해드리는 음식도 잘 안 드시고 약도 자꾸 거부하시고 그래도 내가 미음도 끓여드리고 과일도 갈아드리고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람마다 노화가 빠르게 올 수도 있지. 치매약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입맛이 변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날 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뭔가 이상했다. 엄마의 밥그릇은 유난히 작았고 반찬도 3가지뿐이었다. 게다가 아내는 계속 엄마에게 물만 건넸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실래요? 하면서 건넨 건 소금기 하나 없는 삶은 단호박 조각 몇 개였다. 그제야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엄마가 입맛이 없어서 못 드시는 건가? 아니면 밥을 제대로 못 챙겨받고 있는 건가? 그날 밤 나는 몰래 부엌 쓰레기통을 뒤졌다. 엄마가 드셨다던 미음통은 냄새 하나 없는 비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과일을 간 믹서기도 먼지가 쌓여 있었다. 내가 너무 무심했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자꾸만 엄마의 앙상한 손등이 떠올랐다. 다음날 아침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기, 엄마, 혹시 밥 잘 안 드시니까 식사량 조절하는 거야? 아내는 순간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응, 어머님이 자꾸 체하시고 토하시니까. 그리고 솔직히 치매 있으신 분은 소화도 안 되잖아. 내가 알아서 하고 있어. 그녀의 눈빛엔 불쾌한 기색이 어렴풋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뭔가가 툭 가슴 한가운데에서 끊어진 기분이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은 의심을 불렀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노인학대라는 단어를 검색했다. 며느리에 의한 학대, 가정 내방임, 식사 제한, 심리적 위협, 그 모든 증상에 엄마의 모습이 겹쳤다. 나는 손가락을 떨며 결국 홈캠 설치라는 검색어를 입력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를 더 이상 방치하고 싶지도 않았다. 사와 카메라는 내가 외면했던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렌즈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오직 보는 사람만 진실을 외면할 뿐이었다. 홈카메라를 설치한 건 아내가 외출한 날 아침이었다. 작은 스피커처럼 생긴 기기를 엄마 방 한쪽 책장 위 액자 뒤에 뒀다. 음성까지 녹음되는 최신 제품,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도 가능하다 했다. 설치 후 며칠간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집을 오갔다. 그리고 퇴근길 차 안에 앉아 핸드폰을 열었다. 실시간 홈캠 재생 중. 영상은 조용했다. 엄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다. 어머님, 약 드세요. 말은 다정했지만 손에 든 약을 툭 하고 테이블에 내려놨다. 엄마가 조심스레 손을 뻗자 아내는 갑자기 약 봉지를 탁 치며 말했다. 그렇게 느릿느릿하면 안 드셔도 돼요. 뭐든지 기다려야 돼. 내가 알아서 해줄 때까지.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꺼져버렸다. 그녀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무표정했다. 감정이 지워진 얼굴로 엄마에게 독백하듯 말했다. 솔직히요, 어머님.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만 계실 건데요? 아드님도 바쁘고 나도 힘들고 그냥 조용히 좀 있어 주세요. 제발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작은 숨소리만 화면 속에서 희미하게 들릴 뿐. 다음 장면에선 엄마가 물을 찾자 아내는 컵을 싱크대에 탁 내려놓고 물을 따르지도 않고 방을 나가버렸다. 카메라 앵글 바깥 엄마는 혼자 텀블러를 들었다가 놓았다. 그리고 살짝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무릎을 감싸 쥐었다. 나는 핸들을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심장은 요동쳤다. 내가 뭘 본 거지? 나는 급히 차를 돌려 집으로 갔다. 그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기, 오늘 일찍 왔네? 나는 웃지 못했다.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사람이라는 걸 아직 믿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스마트폰으로 녹화된 파일들을 다시 돌려봤다. 며칠 전의 장면 중 하나에서 아내가 혼잣말로 이런 말을 했다. 이 집에서 제일 쓸모없는 게 뭐냐고? 바로 당신이죠, 어머님.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죽이고. 나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분노는 치밀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경찰, 가족 회의, 이혼. 아니, 엄마가 지금도 저 방에 있는데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외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일찍 출근하는 척하며 근처 카페에 앉아 그녀의 행동을 지켜봤다. 카메라 속 그녀는 엄마에게 아침밥을 주지 않았다. 물 한 컵만 침대 옆에 놓고 이어폰을 끼고 거실로 나가 드라마를 봤다. 그리고 엄마가 나직하게 배고파라고 중얼이자 그녀는 방문을 열며 작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굶어도 돼요, 어머님. 굶는다고 죽지도 않아요. 그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이제는 확실했다. 이 여자는 엄마를 돌보고 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용히 엄마를 지우고 있었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여자를 끌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이 진실을, 엄마 앞에서 무너질 수 없는 진실을 제대로 마주하고 증명해야 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 카메라 존재를 알려주지 않은 채로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 엄마랑 요즘 잘 지내고 있어? 그럼 왜? 그냥 엄마가 너무 조용해서. 예전엔 나한테 전화도 자주 하고 얘기도 많았는데 말이야. 그녀는 웃었다. 그게 다 나 때문인가? 응, 다 당신 덕이겠지. 그 미소 속 잔인한 위선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가면은 끝이다. 5화 진실을 꺼내놓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사람이 웃으며 거짓말할 수 있는 건 상대가 모른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의 눈빛은 처음으로 흐트러졌다. 일요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에 앉았다. 오늘은 그녀와 단둘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엄마는 여전히 방 안에 계셨고 아내는 부엌에서 가볍게 브런치를 준비 중이었다. 식빵 굽는 소리, 주전자 끓는 소리, 일상적인 소음들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녀는 눈썹을 살짝 찡그렸다. 응? 갑자기 무슨 일인데 그래? 나는 거실 테이블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 위에 작은 카메라 하나를 올려놨다. 홈캠의 녹화 파일이 저장된 저장 장치였다. 그녀의 시선이 거기에 닿자 얼굴이 살짝 굳는 게 보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며칠 전부터 이 카메라 엄마 방에 설치했어. 순간 그녀의 입꼬리가 어설프게 올라갔다. 장난해? 나 못 믿어서 그런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 재생 중. 굶어도 돼요. 어머님. 굶는다고 죽지도 않아요. 쓸모없는 건 바로 당신이죠. 영상 속 그녀의 목소리가 이 집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억지로 웃어 보였다. 그거 편집한 거 아니야? 요즘 기술 좋다던데. 편집된 거면 왜 내 스마트폰에도 실시간으로 기록이 남았을까? 나는 핸드폰을 꺼내 날짜와 시간이 찍힌 원본 녹화 파일을 보여줬다. 그녀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제야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숨을 급하게 쉬더니 테이블에 있던 컵을 들고 벌컥 마셨다. 그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머님이 자꾸 헛소리하고 음식을 뱉고 손이 많이 가니까 나도 사람인데 사람이니까 굶기고 말로 때린다고 내가 한 마디 내뱉자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당신이 매일 바쁘다고 엄마한테 신경도 안 쓸 때 누가 청소하고 밥하고 약 챙겼는데 나는 최소한 노력이라도 했잖아. 노력? 그게 노력이야? 사람 하나를 천천히 말라 죽이는 게?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 말라가는 거 보면서 나는 내가 바빠서 그럴 거라 믿었어. 당신이 잘하고 있을 거라 믿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아프게 눈을 감고 있었어. 그녀는 테이블을 짚고 일어섰다. 그럼 뭐 이혼하자고? 그렇게 쉽게 결정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엄마처럼 모시겠다고 했지. 그래서 결혼했어. 내가 엄마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지금 내가 본 건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여자였어.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당신이 원했던 게 뭐였는지 이젠 알겠어. 아이들 유학 보내놓고 직장 안정적이고 엄마는 치매라는 이유로 만만했겠지. 그녀는 입을 꾹 다물고 내 눈을 바라봤다. 그제야 그 완벽한 포장지 속에 숨어있던 냉소적인 본색이 드러났다. 그래, 어머니, 귀찮았어. 나도 감정이 있고 내 인생도 있는데 왜 늙은 분한테 내 시간 다 써야 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난 그런 거 못한다고. 나는 그녀에게 문을 가리켰다. 지금 나가줘. 오늘부로 당신은 이 집 사람 아니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몇 분 후 여권과 가방을 챙겨 덜컥 문을 나섰다. 나는 그녀가 문을 닫는 소리를 듣고도 몇 초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화도 나지 않았다. 그저 엄마가 겪은 그 긴 하루하루를 이제서야 꺼내본 죄책감만이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엄마 방 문을 열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다가 내 발자국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아들 밥은 먹었니? 나는 울컥하며 그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엄마 밥부터 먹자. 6화. 그 여자가 떠나고 나서야 엄마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이 집에 다시 숨이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엄마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엔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었죠. 이제야 살 것 같구나. 그녀가 나간 다음 날 아침 엄마의 방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정말 오랜만에 사람 냄새 같은 걸 느꼈습니다.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 희미하게 들려오는 참새 소리, 햇살에 비친 엄마의 가느다란 속눈썹. 이상하게 그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진짜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 너무나 많은 말이 담겨 있어서 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엌에 섰습니다. 낡은 조리도구지만 내 손은 오랜만에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소고기 묵국을 끓이며 엄마가 좋아하던 애호박전, 그리고 노란 계란찜까지
밥을 푸고 엄마 앞에 놓자 그 작은 숟가락이 조심스럽게 국을 떠올렸습니다. 한 입, 그리고 또 한 입. 맛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한 순간 나는 식탁에 고개를 받고 울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익숙하고도 그리웠던 말, 그 한마디에 내 며칠간의 분노와 죄책감, 억눌렀던 감정이 모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작 몰랐던 거 정말 미안해요. 엄마는 내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엄마는 평소보다 깊은 낮잠에 드셨습니다. 한참 후 숨 고르듯 고르게 들려오는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엄마의 이불을 정리해 줬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두려운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를 돌봐야 하나? 아니면 그날 밤 나는 인터넷을 통해 입주 간병인 정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리뷰를 발견했습니다. 이분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그 말을 믿고 전화를 걸었고 며칠 뒤 그녀는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김정숙 씨, 60대 중반, 간병 경력 10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말투도 조용하고 엄마의 손을 잡는 태도에서 직업이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손이 참 고우시네요. 젊으실 때 많이 고생하셨나 봐요. 엄마는 잠시 정숙 씨를 바라보다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면 엄마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며칠 후 정숙 씨가 정식으로 입주했고 엄마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약도 꼬박꼬박 드셨고 식사량도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의 눈빛에 다시 사람이 보였습니다. 나는 퇴근 후 엄마 방에 들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하루의 가장 큰 낙이 되었습니다. 아들, 그 여자 다시는 안 오는 거지?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엔 그런 사람 안 들여. 그래, 다행이다. 엄마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드셨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방을 나서려는데 정숙 씨가 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드님,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어머니, 한동안 많이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늙는 게 몸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텅 비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텅 빈 시간을 누가 옆에서 채워주느냐에 따라 마지막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이 상황을 후회 대신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엄마가 아직 내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라도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비로소 깨달았으니까요. 7화, 떠난 줄 알았던 그녀의 그림자, 다시 돌아오다. 사람이 정말 무서운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그녀는 엄마가 아니라 나를 노렸던 거라는 걸. 정숙 씨와 함께하는 생활이 한 달쯤 되었을 무렵 엄마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밥도 잘 드시고 약도 스스로 챙기려 하고 무엇보다 표정에 살아있음이 돌아왔다. 엄마, 이제 우리 제주도 한번 가요. 어릴 때 사진 보니까 엄마가 해녀복 입고 웃고 있던데 내가 농담처럼 말했더니 엄마가 환히 웃었다. 그래, 거기 물 참 맑았지. 그 웃음이 참 오래간만이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엄마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를 하나 샀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긴 생머리, 검은 블라우스, 낮은 굽 구두.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설마 그녀였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왜 왔어?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이사하려고 근처 부동산 들렀다가 문득 생각나서 왔어. 생각나서? 응, 그동안 좀 생각해봤거든. 내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나만 탓할 수는 없잖아. 당신도 엄마도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어. 순간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다. 감정적으로 굴었다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내가 본 영상, 그게 감정이야? 그게 실수라고? 그녀는 눈을 깔고 천천히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 당신이 너무 잘나서 부러웠어. 회사도 안정적이고 아이들도 유학 보냈고 엄마는 치매라 오래 못 사실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이 결혼이 내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말에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옵션이었던 거야?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 집에서 나오고 나서 솔직히 좀 억울했어. 당신은 너무 쉽게 나를 버렸잖아. 그녀의 말이 끝나고 순간 정적이 흘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당신이 엄마를 버렸다고 느꼈거든. 그녀는 입을 꾹 다물더니 이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이혼 서류 복사본. 제3분할 정리하자고. 변호사한테 넘기기 전에 당신한테 먼저 말하러 온 거야. 나는 서류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좋아.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야. 뭔데? 2번 다시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 그녀는 비웃듯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엄마를 지킬 줄 몰랐어. 그 여린 노인 하나 때문에 내가 이혼당할 줄은 몰랐지.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그 여린 노인이 날 사람으로 키운 사람이야.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 돌아섰다.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미련과 연민이 바스러지듯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이혼 정리를 위한 변호사를 만나 모든 서류를 정리했다. 결혼 생활은 단 7개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 나는 너무 많은 걸 배웠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말해줬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이제는 아무도 엄마 건들 수 없어요.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작고 여렸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게 느껴졌다. 8화, 그날 엄마가 처음으로 나를 안아줬습니다. 사람은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짜로 지켜야 할 걸 알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혼 서류 정리가 끝나고 며칠 뒤 나는 정숙 씨와 함께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예전보다 체중이 좀 늘었네요. 식욕도 좋아지셨고 약도 잘 드신다니 이 정도면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에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는 병원 침대에 앉아 병원 천장을 조용히 올려다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내가 너무 늦었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내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마치 어린 시절 내 열난 이마를 식혀주던 그 손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엄마와 나는 마주 앉아 따뜻한 고구마와 우유를 나눠 먹었습니다. 정숙 씨는 거실에서 TV 소리를 낮춰놓고 쉬고 있었고 우리 둘만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말이다. 사람한테 밥을 굶긴다는 걸 처음 당해봤다. 그 말에 나는 순간 울컥했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도 이해해. 너는 일하느라 몰랐을 테고 나는 그냥 오래 살고 싶진 않아서 말 안 한 거야.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이제는 내가 다 지켜요. 다신 그런 사람 곁에 두지도 않을 거고, 이제는 엄마가 내 걱정 좀 하게 만들게요. 내가 엄마 아들이라는 게 창피하지 않게 할게요. 엄마는 내 두 손을 감싸더니 천천히 내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조용한 밤, 엄마 품에서 나는 마치 다시 10살 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의 뺨은 따뜻했고 그 눈에 고인 눈물은 억울함이나 슬픔이 아니라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체온이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엄마를 데리고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갔습니다. 바닷가에서 엄마는 바람을 맞으며 웃었습니다. 물 냄새 좋다. 참 좋다. 나는 카메라를 꺼내 엄마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마른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지켜진다는 것, 그 모든 걸 되찾기까지 나는 너무 멀리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숙소 베란다에서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당신이 나를 키우던 그 시간만큼 이제 나도 당신을 돌볼게요. 그리고 엄마는 조용히 내 옆에 와 내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지켜주며 자신도 지켜진다는 걸 아주 늦게 깨닫습니다. 엄마를 위한 밥 한 끼, 엄마의 말 없는 미소,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체온,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사랑은 어쩌면 너무 늦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늦게 돌아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늦었지만 저는 이제야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 제가 당신의 아들이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